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 집안에 남아 있었고 영정사진 앞 국화도채 시들지 않았지요. 그런데 20년 동안 부모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던 동생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 첫마디를 했습니다. 형, 이제 집은 얼마에 팔릴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허리 수술하던 날도, 병원비가 없어 제가 대출받던 날도 모른 척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값부터 묻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였습니다. 서울 사는 막내까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더니 오빠 법대로 나누면 되잖아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땐 그림자도 안 비추더니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5시면 집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정확히는 집이 아니라 김정우가 먼저 깨어났다고 해야 맞겠지요. 알람이 울리기 전 그는 늘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오래된 불안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밤새 몸을 뒤척이다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지는 않았는지,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정우는 늘 그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숨을 한번 고르고 곧장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룻바닥은 차가웠고 낡은 장판 아래로 겨울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외곽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단독주택은 오래된 사람처럼 곳곳이 닳아 있었습니다. 벽지는 바랬고 문틀은 삐걱거렸고 마당 끝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조금씩 덜 맺었습니다. 그래도 정호에게 그 집은 부모가 살아있는 마지막 자리였고 함부로 정리할 수 없는 시간의 덩어리였습니다. 아버지 김만석은 안방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입술로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오른손은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그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손등이 차가웠습니다. 몇 년 전 뇌경색이 오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몸의 절반을 제 뜻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을 끝까지 말하는 일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목소리 큰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고 남의 부탁도 잘 거절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숟가락 하나 들기도 어려워졌지요. 정우는 그 변화를 처음 받아들이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는 작은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뒤로는 오래 서 있지도 빨리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늘 미안한 얼굴을 했습니다. 자식 손에 물 한 잔 받아 마시는 것도 죄송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가 방문을 열자 어머니는 벌써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벌써 일어났니? 예, 어머니. 괜찮습니다. 더 주무셨어야지요. 내가 더 자야지. 매일 이 시간에 아이고. 그 말끝이 늘 흐려졌습니다. 정우는 익숙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부모 앞에서는 늘 그런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온 그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죽 냄비를 꺼냈습니다. 쌀을 불리고 호박을 썰고 잘게 다진 소고기를 조금 넣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죽이 끓어오를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사이로 작은 부엌 창문에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었고 턱선은 예전보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친 사람 특유의 푸석한 기색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만큼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죽을 젓는 손, 약 봉투를 정리하는 손, 반찬통 뚜껑을 여는 손이 모두 조용하고 익숙했습니다. 이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둘째 정수는 영악했고 막내 정민은 싹싹했습니다. 부모의 눈길은 대개 그런 자식들에게 먼저 갔지요. 정우는 늘 한 발 뒤에 서 있는 쪽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그랬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고 칭찬받기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전기설비 일을 배운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손에 기술이 남는 일, 누구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조용히 버텨야 하는 일이 그에게는 잘 맞았습니다. 28배 결혼했고 30이 넘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돌고 밤에는 거래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사다리를 올랐고 한여름 천장 속 전선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늘 미세한 상처와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자기 삶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씩 가면 된다고 믿었지요. 아내와 아이가 있고 부모가 살아있고 명절이면 형제가 모여 밥 한 끼 먹는 집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쓰러진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잠깐일 줄 알았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하실 거라 했습니다. 형제들도 그때는 모두 걱정하는 얼굴을 했지요. 병원 대기실에서 둘째 정수는 말했습니다. 형, 당분간은 형이 옆에서 좀 봐줘. 나는 공장 일 때문에 자주 못 내려와. 막내 정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제일 침착하잖아. 병원 일은 오빠가 잘할 것 같아. 이상하지요. 가족들은 늘 정우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상하게도 책임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남아야 할 때, 누군가 서류를 떼야 할 때, 누군가 밤을 새워야 할 때, 그 누군가는 늘 정우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자신도 장남이니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5년이 될 즈음에는 마음속에 작은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찾아오는 간격이 길어졌고 전화는 짧아졌습니다. 명절마다 사온 과일 상자가 효도라고 생각하는 듯 보일 때도 있었지요. 정우의 아내는 처음엔 많이 도왔습니다. 병원에도 같이 다니고 어머니 죽도 쓰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어디까지나 무한할 수는 없지요. 집안의 모든 시간이 부모 중심으로 돌아가고 부부의 대화보다 병원 일정이 더 중요해질수록 아내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 위에 반찬이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정우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두고 다른 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아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누가 불평할 틈도 없게, 누구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게 혼자 더 많이 감당하려 했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집의 무게를 동시에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호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상할 만큼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일부러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무게를 같이 나눠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모른 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운함은 쌓였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할 때마다, 대출이자를 확인할 때마다, 명절 전날, 혼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정호는 늘 같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움직임이 조용하고 표정이 큰 폭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얼굴. 그래서 더 외로워 보이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죽을 다 끓인 뒤 아버지 상을 차리고 어머니 약을 챙기고 세탁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당에 나가 물호스를 잠깐 틀어놓는데 초봄찬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집게가 한번 짖고 말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지요. 정호는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회색빛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 정수였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잘 지내지? 참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화기 너머로 정수가 한숨 비슷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정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싸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정수의 전화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끝났습니다. 정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 말.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정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 상태를 묻는 안부 전화조차 대개 정호가 먼저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혈압이 떨어졌을 때도, 어머니가 밤새 허리 통증으로 잠을 못 주무셨을 때도 정수는 늘 바쁘다는 말로 통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공장일 거래처 문제, 직원들 월급. 그는 언제나 자기 사정이 먼저였습니다. 정호도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이 있고 형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는 반복될수록 체념이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 주 내내 정호는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겨우겨우라도 물 정호야 같은 말을 하셨는데 며칠 전부터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버지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두세 번 삼키다 말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목으로 넘기는 일조차 고역이 된 표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드셔야 합니다, 아버지. 정호가 낮게 말하면 아버지는 겨우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늘 비슷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체념. 정호는 그 눈빛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얼굴만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없으니까요. 어머니도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정호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면 불안한 표정으로 시간을 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머니는 밥숟가락을 든 채 물었습니다. 정수는 왜 온다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또 돈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생전 부모한테는 마음도 안 쓰던 것들이 이상하게 꼭 집안일만 생기면 부지런해져. 그 말끝이 서늘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마음으로 집을 지켰고 누가 발만 걸쳤는지를 말입니다. 주말이 오기 전날 밤 정우는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공사 일정을 미뤘습니다. 아버지 곁을 오래 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사 하나 미루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재활용 침대 대여료, 그 위에 생활비와 대출이자까지 쌓이니 아무리 아껴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볼펜 끝으로 숫자를 적다가 한참 동안 손을 멈췄습니다. 전기세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드값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이 집에는 늘 소리가 적었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집이었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뒤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웃음소리보다 기침소리, 대화보다 한숨이 많아졌지요.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안 자니? 정우는 얼른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곧 자려고요. 또 돈 계산했지.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정우는 잠깐 웃어 보였지만 어머니는 속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정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늘 그랬습니다. 자식의 수고 앞에서 가장 먼저 죄인이 되려 했지요.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니? 내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데. 정우는 대답 대신 이불 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덮어드리는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스쳤습니다. 열이 펄펄 나던 밤 어머니가 자기 이마에 올려주던 차가운 수건의 감촉.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검은 우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묻은 손으로 사주던 붕어빵. 그 모든 것들이 오래된 영화 장면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모른 척할 수 없었지요. 이제 와서 힘들다고, 버겁다고 그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가 먼저 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한번 훑어보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동생의 표정보다 부동산을 보러 온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지요. 정우는 대문 앞에 서서 그를 맞았습니다. 왔냐? 형, 아버지는 좀 어떠셔? 입으로는 안부를 물었지만 눈은 이미 집 담장과 마당 끝 창고 쪽을 훑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 요 며칠 더 안 좋으셔. 정수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10여 초쯤 되었을까요? 그는 금세 몸을 돌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목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짧게 보고 나오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잠시 뒤 막내 정미까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바로 내려왔다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지요. 정미는 예전처럼 싹싹한 목소리로 어머니 안부를 묻고는 금세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같은 얘기를 꺼내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도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정우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뭘? 돈 말이야. 나도 여기저기 막혀 있어. 공장도 힘들고 대출도 있고. 정미도 곧 말을 받았습니다. 오빠,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수는 없지.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를 배경으로 이런 대화가 오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정수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시세표처럼 보였습니다. 이 집 말이야. 지금 팔면 생각보다 값이 괜찮더라.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러운 척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잖아. 엄마 혼자 계시기도 힘들고 시설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순간 정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설.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바로 옆방에 계신데 이 사람들은 벌써 집을 팔고 부모를 어디에 둘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고 내려온 거냐?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괜히 헛기침을 했고 정민은 다리를 꼬았다 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 흥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지. 현실? 정우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화가 너무 크면 오히려 표정이 굳지요. 현실이 뭔데? 병원비 낼 때는 다들 바빴고 기저귀값 아까울 때는 내가 알아서 했어. 그게 현실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집값 계산하는 게 너희 현실이냐? 거실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정수도 얼굴을 굳혔습니다. 형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도 사정 있다니까. 그래, 사정 있겠지. 다만 부모한테는 늘 너희 사정이 먼저였고 나한테는 부모가 먼저였을 뿐이야. 그 말이 떨어진 뒤 방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손등에 물컵이 엎어져 있었고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급히 수건을 가져와 닦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일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형제들의 얼굴, 시세표가 놓인 탁자, 방 안에 누운 아버지의 마른 팔.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엉켜 정우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펼쳐졌던 부동산 시세표는 정우가 말없이 접어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를 찢는다고 사람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눈앞에서 치워두는 편이 더 서글펐습니다. 이미 형제들의 속마음은 다 드러났으니까요. 정수와 정민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와서 부모 곁을 지키는 자식들처럼 보이기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낮은 통화 소리와 휴대전화 진동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우는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희미한 취침등 불빛 아래 아버지 얼굴은 종이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꺼풀은 반쯤 감긴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물수건으로 아버지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피부가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였습니다. 한참 뒤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정우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이 아닌데 아버지는 자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들릴 때마다 정우는 가슴 어디가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비된 몸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왼손을 들어 정우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무겁지도 않은 그 손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2시간마다 아버지 체위를 바꿔드리고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실 때 부축하고 거실로 나와 물 한 컵을 마신 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쯤 그는 잠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로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치고는 쓸쓸한 비였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아버지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눈동자도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정우는 곧장 동네 의원과 연결된 방문 간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간호사는 맥박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집안 공기가 한순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벽을 짚고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고 정민은 입을 막은 채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수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울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연락, 장례식장 후보 확인, 친척 연락처 정리. 슬픔보다 실무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오 무렵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눈을 떴습니다. 정우는 얼른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시선은 천천히 방 안을 훑었습니다. 어머니, 정수, 정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우에게 머물렀습니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다 이제 다 모였는지 확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떨리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순자 미안어이. 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그런 말 말아요.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겹게 숨을 끊어 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예, 아버지. 고맙다. 짧은 2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평생 들은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숨은 길게 이어지다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울음소리도 비명도 누구의 말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늘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틈도 주지 않고 한순간 모든 소리를 먹게 만들지요. 정우는 아버지 이불 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눈을 감겨드리고 손을 가슴 위에 모아드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잠시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장은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정우는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접수대를 지켰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이웃들은 정우가 효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칭찬이 위로가 되지 않는 날도 있지요. 너무 지쳤을 때는 그 말조차 멀게 들립니다. 둘째 날 밤
빈소 한쪽에서 정수와 정미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정우가 가까이 오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 등기는 아직 아버지 명의에 맞지? 아마 그렇겠지. 엄마 앞으로 돌려놓진 않았을 거야.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향 냄새와 국화 냄새 사이로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발인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영정사진 앞 초도 다 타지 않았는데 형제들은 이미 다음 장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정수와 정미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우리는 그냥 뭐. 정우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둘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여기 계신다. 그 말 한마디에 정미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자신만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실망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발인 날 새벽 비가 그쳤습니다. 운구차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붙잡았고 정수와 정미도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세 남매가 함께 어머니를 부축하는 모습은 멀리서 보면 한 가족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낯설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방에서 들리던 아버지의 기침 소리, 새벽마다 울리던 호출벨, 약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모두 사라졌지요. 사람 하나 빠졌을 뿐인데 집 전체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상복 냄새와 향 냄새가 아직 옷깃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침묵이 더 깊은 슬픔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누구의 위로도 닿지 않을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둘째 정수와 막내 정미는 그날 저녁까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정우는 그들의 눈빛이 자꾸 집안을 훑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거실 창문 틀, 마당 평수, 창고 위치, 오래된 장롱까지 오래 본 집을 새삼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둘러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정우는 피곤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모래를 넣은 듯 따갑고 허리는 끊어질 듯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슬퍼할 틈도 없이 무언가 또 시작될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지요. 그 예감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을 임시로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정우가 마당 수도꼭지를 잠그고 들어오자 정수와 정미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 잠깐 얘기 좀 하자. 정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정우는 젖은 손을 수건에 닦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데?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이제 현실적인 정리를 해야 할 때라는 거.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인근 부동산 시세표와 매매 사례가 정리된 출력물이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 많이 올랐더라. 집값 괜찮아. 정우는 종이를 내려다보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팔자는 거지. 어머니 혼자 여기 사시기도 힘들고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잖아. 정미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모시는 건 알겠는데 오히려 아파트 작은 데로 가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 남는 돈은 셋이 나누고. 그 순간 정우는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안방 침대 자리에는 아직 몸 눌린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집을 팔고 돈을 나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견은 물어봤냐? 정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괜히 더 힘들어 하시지. 힘들어 하실 일을 왜 만들려고 하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왜 또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누구 하나 욕심내자는 게 아니잖아. 법대로 하자는 거지. 법대로. 그 단어가 정우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병원비 낼 때도 법대로였습니까? 아버지 기저귀를 갈던 새벽에도 법대로였습니까? 어머니 허리 붙잡고 응급실 뛰어가던 밤에도 법대로였습니까? 정우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쏟아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좋다. 법대로 하자고 했지.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옆 작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철제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종이가 삐져나온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쿵, 쿵, 쿵. 정수와 정미의 눈썹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게 뭔데? 정우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병원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원비, 재활치료비, 응급실 비용, MRI 검사비. 두 번째 파일에는 어머니 허리 수술비와 통원 치료비가 꽂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기저귀, 간병 침대 렌탈비, 약가, 식재료비가 월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7년치나? 정우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서 더 무거웠습니다. 합쳐서 얼마인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정확히 세다 포기했다. 정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은 손톱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과 대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집 담보 잡혀서 내가 받은 대출이다. 부모님 병원비 막으려고. 정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형, 그걸 왜 혼자 결정해? 정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전화했었다. 기억 안 나냐? 너 바쁘다고 끊었지. 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오빠가 선택한 거잖아.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정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맞아. 내가 선택했다. 부모를 버리지 않는 쪽으로.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에 대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부엌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문틀을 짚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몸이었지만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살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걸음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어머니는 정수와 정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니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못 왔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달라 하면 사정 있다고 했지. 정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집값부터 따지냐? 어머니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품 안에서 접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그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정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니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날 내게 맡기고 갔다. 정호 손끝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짧은 자필 메모였습니다. 집은 정호에게 남긴다. 재산은 나누어도 고생은 나누지 않았다. 순간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얼굴을 감싸 쥐었고 정민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슬픔인지 부끄러움인지 정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종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기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감당했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누가 크게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사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 한번 드러난 진심은 다시 감출 수 없지요. 정수와 정민은 이전처럼 당당한 얼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고 어머니 앞에서는 괜히 말수가 줄었습니다. 정우는 그 변화를 모른 척했습니다. 굳이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있다가 정우가 들어오자 머뭇거리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형, 이거 받아. 정우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뭔데? 아버지 병원비 내가 못 낸 거. 다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변명부터 했을 사람인데 그날은 눈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주는 돈이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동생 얼굴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보였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넣어둬라. 어머니 생활비에 쓰겠다.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막내 정미도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 냄새가 부엌에 퍼졌고 된장국 끓는 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민은 칼질을 하다 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반찬은 내가 주말마다 와서 해둘게. 정우는 대답 대신 싱크대 옆 물컵을 건넸습니다. 정민은 컵을 받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 부양은 늘 누군가가 맡고 나머지는 적당히 빠져도 되는 일. 장남이니까 당연히 희생하고 형편 어렵다는 말이면 책임을 밀어도 되는 일. 정민은 아마 그런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우린 그러지 말았어야지. 정민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집은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면 정우가 먼저 일어나고 어머니 약을 챙기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짐이 혼자에게만 얹혀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어머니 상태를 물었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내왔습니다.
정미는 토요일마다 내려와 냉장고를 채우고 병원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늦었지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너무 늦은 후에야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기도 하니까요. 어머니 얼굴도 조금씩 펴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했지만 자식들이 서로 등을 지고 사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긴 듯 했습니다. 어느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오던 시간에 어머니는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야, 잠깐 와봐라. 정우는 걸레를 빨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열고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다른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아버지가 몰래 모은 돈이다. 큰 돈은 아니다. 정우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쓰세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돈이다.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랬다. 정우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산다고. 정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평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무뚝뚝했고 칭찬보다 잔소리가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뒤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살아라. 그 한마디가 정우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병상 곁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삼키며 손님을 맞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상속을 입에 올릴 때도 이를 악물고 버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 앞에서는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겨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부모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눈물이 잦아든 뒤 그는 처음으로 마당 의자에 앉아 오래 하늘을 봤습니다. 봄 기운이 담장 위 감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지난 세월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던 밤들, 대출 문자에 가슴 철렁하던 날들, 식은 밥을 혼자 먹으며 한숨 쉬던 저녁들, 그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손해가 아니라 책임이었다고. 저녁 무렵 정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 하나 마셔. 정우는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옆에 서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커피 뚜껑을 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정미가 어머니를 부축해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우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늦더라도 다시 책임을 배우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 역시 이제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집 창문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으로 집이 따뜻해 보였습니다.